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고 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할정입니다. 네, 쓸공님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열정씨 감기 기운이 있으셨는데 네. 지금은 어떠신지? 지금은 좋죠. 다행이네요. 다시 또 안 걸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요즘 미국 주식 시장이 좋잖아요. 네. 그죠? 뭐 다 좋죠. 네. 모든 시장이. 이 전 세계인이 투자하고 있는 이 미국 주식 시장. 미국 주식 시장의 움직임과 영향은 언제나 세계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오늘은 미국 주식 시장의 호황이 미국 경제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기사가 있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10월 9일 영국 디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자, 경제 관련한 유명한 말 중에 주식시장이 경제 자체는 아니다라는 이 영미권 말이 있대요. 네.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하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제가 모르는 깊은 뜻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문장이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경제 전체와 주식시장의 흐름을 혼동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대요.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기대나 심리를 보여주는 곳이고 그렇죠. 경제는 한 나라의 생산, 소비, 고용, 소득, 물가, 무역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훨씬 더 넓은 경제 개념이죠. 네. 즉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다고 해서 실제 경제가 반드시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래요. 그렇죠. 맞아요. 자, 자세한 예를 들어보면요. 주식시장이 불마켓이어도 실업률이 높거나 물가가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 시장만 보고 지금의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올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 성장률에는 악영향을 미쳤죠. 맞아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올해 초는 대부분이 트럼프 이슈였잖아요. 네. 그 트럼프가 리버레이션 데이를 발표했을 때 네. 이제 미국 주가가 폭락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폭락까지는 아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그랬었죠. 이 올해 리버레이션 데이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서 S&P 500이 거의 15%나 올랐습니다. 와. 이 주가 지수 자체를 모르시는 쓸공님들 50-1화 꼭 들어보시고요. 네. 진짜 주가라는 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네.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사실 경제 지표들은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당연히 주가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렇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주가가 수많은 경제 선행 지표들 중에 하나로 참고될 뿐이지 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라는 요점의 기사였던 거예요. 네. 네. 이 필자는 요즘 미국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투자 열풍과 우연히 맞물린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국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전 세계인들이 자꾸만 미국 주식에 더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AI 열풍과 같이 만난 거죠. 맞아요. 네. 이 기사에서는 조지 소로스의 리플렉티비티, 즉 되먹임 효과 이론과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웨스 이펙트, 부의 효과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경제 이론을 공부하게 되나 보네요. 네. 기대됩니다. 네, 저도 이론 공부를 좀 좋아해가지고 맞아. 이 기사를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자, 우선 이 조지 소로스의 되먹임 효과를 공부해 볼까요? 네.
이 조지 소로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자 맞죠? 예, 맞아요. 그 IMF 때 우리나라에 방문하기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네. 맞죠.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와 같은 티어신데 맞아. 탑 티어. 탑티어. 네. 근데 이제 투자 철학이나 전략이 완전 이 반대 방향이셔가지고 두 분이 많이 비교가 되는 그쵸. 분이시죠. 근데 최근에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이기신 것 같기는 해. 맞아. 장기 유명세에서. 투자. 그쵸. 아, 유명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조지 소로스는 영국 중앙은행을 무너뜨린 남자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네. 이 1992년 영국 파운드화 폭락에 베팅해서 10억 달러 수익을 낸 것으로 오. 굉장히 유명하죠. 네. 저 또한 이 조지 소로스가 이 IMF 때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가 기억나는데요. 이 그 대단하신 분이 이 낡은 폴로 셔츠에 헐렁한 면바지를 입고 그렇게 입국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보통 이렇게 부자들이 네. 더 이렇게 옷은 이렇게 험불하게 입는다고 해야 하나? 그쵸. 가진 게 많아서 네. 그걸 내세울 필요가 없나 봐요. 네, 그냥 보면은 정말 네. 마트에서 마주칠 만한 근데 그 네, 대단한 엄청난, 탑티어의 네, 그런 분이시죠. 네. 자, 이 소로스는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의 관계가 단순히 경제의 좋고 나쁨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와 경제는 상호 작용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네. 이 주식 가격이 오르면 기업 심리와 투자, 소비가 개선되고 실물 경제의 기초 여건, 즉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이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좋아진 펀더멘털이 다시 주식의 가격을 더 상승시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순환이 지속되면서 거품이나 과도한 하락 같은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봤죠. 이 소로스는 이런 왜곡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wealth effect, 부의 효과를 통해 이런 현상을 좀 더 전통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더 부자로 느끼고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지금 딱 이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이 미실현 이익이 실현된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굉장히 부자라고 돈이 네.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미실현 주식 이익인데 왜 이렇게 요새 주식에 기분이 보면 좋지.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미실현인데. 부자인 것 같고 그 통장에 돈이 네, 어쨌든 찍혀 네. 있으니까 그렇다고 다 팔기도 그렇고 더 오를 팔진 것 않을 같은데. 않을 건데 이게 내 돈 같으니까 좀 소비를 늘려도 될 것 같다는 느낌 아닌 느낌. 그쵸. 아, 저도 아직 하수인가 봐요. 기분 좋은 걸 그러니까요. 보면 미실현 이익 보고. 아유 안 되겠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텐데요. 네. 이렇게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이익도 증가합니다. 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 순환이 증폭되죠.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설명하는 부의 효과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자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네. 우리가 소비를 좀 늘려줘야 되는 거네. 그래야 부의 부의 효과가 나오는 나타나지. 거니까. 그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우리는 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그치. 거예요. 그러네요. 네. 다시 돌아와서 소로스는 시장과 경제는 서로를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순환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 거고 경제학자들은 그 현상을 자산 상승이 소비를 자극해서 경기를 확대시키는 부의 효과라고 부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인데 잘 파악하셨어요. 네. 자, 기사에서는 부의 효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올라서 부자라고 느끼면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현상, 이 부의 효과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주택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모은 돈을
부동산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집값이 급등하면 사람들은 큰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심리적으로 여유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 쓰거나 카드 지출을 늘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미실현 이익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용감하게 지출을 늘리고 싶죠. 그렇죠. 이 미실현 이익을 실현을 해야 이게 진짜 이익인데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 자산이 $1 늘어나면 소비가 약 2센트에서 6센트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오르면 네. 잘 떨어지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 변동성이 좀 작잖아. 네, 그렇죠. 주식보다는. 네. 그래서 확정 수익이라는 느낌이 약간 는 더 큰 것 같아요. 주식보다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부의 효과가 지금의 미국 주택 시장에서는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오, 그래요? 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수요를 짓눌렀대요. 이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2021년의 화랑기에 비해서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2%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새로 집을 사려면 6, 7%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사람들이 집을 사려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결과 집값이 서서히 하락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즉 주택시장에서 부의 효과가 작동해서 소비를 촉진시킬 여지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한국 시장과는 약간 다르네요. 진짜. 네. 원래 전통적으로 부의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 상황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의 효과가 발생해서 미국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가 활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어요. 미국이 네. 특히나. 네.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인한 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택에서 부의 효과는 약해졌지만 네. 상승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부의 효과를 만들어서 경제가 활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대요. 기대를 하고 있구나. 네. AI 붐이 빅테크들의 주가를 상승시켰는데요. 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기업들은 Magnificent Seven이었죠. 그렇죠. 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테슬라 이런 기업들인데요. 네.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S&P 500에서 이들 7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가 되겠죠. 자, 이 기업들도 수십 년 만에 최고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대요. 오. 예.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주식시장의 부의 효과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날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주가 상승이 실제 소비를 자극할 만큼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평소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여행도 가고 이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될까요? 즉 부의 효과가 나타날까요? 궁금한데요. 예, 궁금한데요. 자, 일단 과거 데이터를 연구해 본 자료에 따르면요. 네. 아쉽게도 뭐 아까 열정 씨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식 오른 거는 크게 부자가 된 느낌이 안 든다고. 확정 수익으로 잘 느껴져요. 네. 역시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도 그랬대요. 주식 자산의 부의 효과는 주택보다 미미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집값 오른 거는 뭔가 네. 확실한 느낌인데 네. 주가 오른 것은 이게 팔아서 실현 이익이 되지 않는 이상은 네. 에이 이러다가 또 뭐 또 몇 퍼센트 내려갈지도 모르고 반토막 네. 날지도 모르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를 팔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로 이어지게 하기에는 네.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항상
이 수익률에서 마이너스 30을 하거든요. 제 마음속으로는. 이게 실제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30%까지 막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50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20%의 수익률이야. 들뜨지 마.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주식으로 인한 부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제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은 또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기는 하다라고 또 얘기가 나와요. 조금 기사가 복잡한데 네. 이 요즘은 그 로빈후드 같은 이 간편한 개인 투자 플랫폼이 확산돼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주식 앱이 굉장히 많고. 토스 같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의 영향력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재미있었는데 네. 이 예전에는 주식 거래가 복잡해서 진입 장벽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식 앱이 쉽고 간편해서 주식 거래를 하기가 매우 쉬워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지인들도. 네, 그 스마트폰 다룰 줄만 알면 할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주가 변동이 소비 심리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요. 이 주식 앱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 이게 더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느낀다네요. 그치. 예.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즉각적으로 흥분하고 또 소비나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 그 2023년 영화 덤머니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DUMB 덤. 그 영화를 보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예. 저도 본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네. 내용이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그러시구나. 네. 다시 말하면 이 AI 열풍으로 주가가 치솟자 과거엔 미미했던 주식 부의 효과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실시간 시장 환경에서 다시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기사에서는 주식시장 부의 효과가 실제 경제 전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의 정도에 따른 소비 성향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네. 근데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좀 참고하셔야 될 점이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디 이코노미스트의 생각인데 디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제 잡지이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들과 부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뭐 일반 투자자들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성급하고 이성적이지 못하다. 약간 이런 논조의 기사가 많아요. 네, 그거를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네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감안하고 들을게요. 네. 자, 부유층은 서민층보다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따라서 최근에 주가 급등으로 인한 이익을 부유층이 더 많이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부유층은 자산이 늘어나도 소비를 쉽게 크게 늘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유층은 이성적인 거죠. 자, 기사에 따르면. 자,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한 단위 부 증가에 따른 추가 소비 성향. 이 MPC라고 하는데요. 네. 자, 이 MPC가 낮다라고 해요. 부유층이. 그러니까 부유층은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와, 뭐 사야겠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미 다 가진 거 아니야? 네, 여유가 있는 거지. 이미 뭐 더 이상 살 게 없어. 근데 뭐 주식 올랐으면 저도 그렇게 욕구가 안 생기는 거지. 이게 별게 아닌 거야. 삶에 있어서 대박 사건이 아닌 거야. 그치.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들떠서 소비를 늘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전체 경제에는 큰 자극이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렇구나. 예. 자,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계층의 주식 보유량도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너도 나도 다 샀지. 즉 주식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부의 효과가 좀 더 폭넓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합니다.
이 주식의 대중화라는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단어거든요. 네. 사실 예전에는 진짜 특정 세대 뭐 이렇게 뭐 4, 50대 요 네. 정도의 세대만 주식 투자를 그것도 몇 명만 네. 했다면 요즘은 뭐 20, 30대는 네. 물론이고 네. 그 고령층 60, 70대 이런 분들도 다 주식 거래를 하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대가 다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주식 보유의 대중화가 실제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이 엄청난 기관 미연준이 굉장히 믿을 만한 자료죠. 네. 미연준이 장기 조사를 해봤대요. 네. 이 조사에 따르면요. 1989년에는 미국 가계 중 하위 20% 가구의 단 3%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주식 투자가 상류층의 어떤 전유물에 가까웠네요. 네. 주식 있으면 부자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2022년에는 이 비율이 17%로 상승했대요. 오. 즉 6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네. 이 경제 하위 계층의 주식 투자 참여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평균 소득층, 중간 정도 소득층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 평균 소득층의 주식 보유 비율도 같은 기간 29%에서 60%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중간 소득층의 절반 이상이 이제 주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진짜 그야말로 말 그대로 투자의 대중화네요. 네, 그렇죠. 2022년에 이렇게 주식 투자가 증가했으니 현재 수치는 뭐 더 높아졌겠죠. 그렇죠.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로빈후드 효과라고 부른대요. 이 로빈후드 효과로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시장에 진입했으니까요. 이 2020년대 들어서 미국의 중하위층 가계의 주식 보유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부의 효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여지가 커졌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 또 다시 필자가 또 자꾸 논지를 자꾸 뒤집으시는데 네. 이 미국의 부가 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경기도 상위 계층이 또 주도한다라는 또 점을 다시 지적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자신이 또 계속 반박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주식의 대중화를 통해서 네. 하위 계층이 주식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네. 주식이 부의 효과를 네.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했지만 네. 어쨌든 경기는 상위 계층의 소비로 주도된다라는 네. 거네요. 네, 맞아요. 어렵다 역시. 따라가기. 그래도 열정 씨가 네. 이렇게 공부캠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거 맞을 때 막 도파민이 막 짜릿짜릿 제가 막 터진다니까요. 이 쉽지는 않은데 네. 너무 같이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난 몇 년간 이 미국 부유층의 소비가 이제 이 속도가 다른 계층보다 훨씬 빨랐는데요. 이 상위 10% 혹은 상위 1%의 소비가 전체 소비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올해 들어 고용 증가율보다 소비 증가율이 훨씬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 보통 소비가 늘면 일자리도 하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소비는 활발한데 고용은 더딘 이런 비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즉 미국 상위층의 소비가 미국 경제를 임시로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상위층이 막 공산품을 막 대량으로 사진 않을 거니까 네. 특정 비싼 물건 한두 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까지는 안 늘어나나 보다. 그런가 봐요. 뭘 사는 거지? 궁금하네. 그러게. 상위층. 그러게. 자, 한편 이 골드만삭스의 추정에 따르면 부의 효과가 올해 3분기에는 연율 기준 소비 증가율을 0.3%포인트, 내년에는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즉 주가가 오르면서 이것이 실제 소비 성장률을 미세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 주식 가격이 25%, 주택 가격이 6% 상승한다면 소비 증가율은 0.5%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 확대가 정책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의 완충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자산의 가격이 상승해서 부의 효과가 발생할 경우 좋은 점이 많네요. 네. 뭐 정치하는 입장에서도 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를 바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예, 예. 사회 전체에 다 좋은 게 많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부의 효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맞아요. 좋은 지적인데요. 네. 이 부의 효과에도 분명히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이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좋은데 반대로 하락하면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면 소비 심리는 더 크게 꺾이게 돼요. 이 미국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GDP의 약 6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조금만 떨어져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거라고 해요. 부가 크면 그만큼 충격도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네, 유명한 주식 용어. 자, 네. 그 예로 우리 방송에서 또 열정 씨가 또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예, 아주 대표적인 예죠. 맞아요. 이 닷컴 주식의 버블이 꺼지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졌던 거죠. 네. 이 지금은 주식시장 자산이 닷컴 버블 시절보다 GDP 대비 50% 높은 수준이래요. 즉 경제 규모에서 주식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그 타격은 닷컴 버블 붕괴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데요. 그죠. 근데 최근 2022년에도 사실 테크 주식 붕괴가 있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나마 뭐 닷컴 버블 붕괴 때보다는 좀 상황이 낫지 않았나요? 맞아요. 좀 나았죠. 그 사람들 심리 속에 약간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닷컴 붕괴 때 또 주식 산 사람들이 그 이후에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그치. 반등을 했지 다시. 반등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혹시 그 당시 줍줍하지 않았나?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그 하방 저지선이 돼준 거야. 예, 그랬던 게 아닐까 기대 피셜입니다. 네. 자,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인의 GDP 대비 주식 자산 가치가 25% 하락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 테크 주식 붕괴 때문에. 팬데믹 시기에 인기가 많았던 기술주들의 주가가 급락했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연준이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었고요. 그때 참 우리 또 주식 공부 많이 했었죠. 맞아요. 예. 금리에 따른 또 변동성 같은. 예, 그래서 참 좋은 실제 케이스 스터디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몸소 실천했었죠. 예, 그 당시에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플러스를 유지했고 곧 회복했었어요. 닷컴 버블 붕괴 때 주식 하락이 소비 붕괴로 이어지는 이 나쁜 예가 발생한 거라면 2022년 테크 주식 붕괴를 잘 넘긴 것은 이 주가 하락에도 소비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 희망적인 예가 발생했던 거죠. 예. 이 결국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요지는 주식시장이 과거보다 경제에서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주식시장이 경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2022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라는 거죠. 네. 예. 와, 정말 우리가 이 경제 흐름을 따라오면서 참 재밌기도 하고, 그죠? 예. 이게 몸소 공부하면서 역사의 흐름과 이 경제 흐름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이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타고 있는 거지 사실. 그쵸. 그 흐름을 직접
풍파를 받고 그치. 붕괴하면 내 마음도 같이 붕괴하고, 붕괴됐다가, 그죠. 다시 회복되면 내 마음도 회복되고. 그렇죠. 자, 자산 가격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경제의 근간은 소비, 고용, 생산 등 여러 가지 실물 요인에 이 근간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과 2022년 테크 이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주식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같은 형태로 이제 경제가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언니가 말한 경제의 근간, 네. 요거 소비, 고용, 생산 다 네. 국부론에서 다뤘던 내용들이거든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결국 이제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늘 강조하는 펀더멘털. 네, 펀더멘털. 아, 정말 그 단어 진짜 정말 자주 나오는데. 맞아, 지겹도록 나오는데 네. 정말 중요해서 그렇게 지겹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맞아. 이 무엇이든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건 아무리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쓸공님들 오늘 조금 기사 살짝 어려우셨죠? 약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쓸공언니 들으시면서 펀더멘털 경제 공부의 기본기 닦으시길 바랄게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 쓸공합시다.